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뉴딜 펀드는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 축소 신고를 한 김홍걸 의원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려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해 내년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한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쟁점과 이딴 소속 의원발 악재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펼쳐졌는데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서 조성하는 펀드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민간 사업 참여와 뉴딜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성공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딜 펀드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지나치게 쏠린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딜 펀드는 이러한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등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 경제를 선순환시키게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저는 윈윈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딜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능한 한 국민들께서 같이 그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는 무책임한 세일즈이자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뉴딜 펀드 만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고 펀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홍 부총리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권이 선거 때 펀드 수익률에 관여해 표심을 사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가지고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가 후순위채를 커버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형 펀드인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일부 들어가서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좀 줄여주겠다는 의미이지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밖에 여당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투기 세력 근절이 우선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약속은 지키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지키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원을 고집한다면 22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까지 통신비 지급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4차 추경안을 오는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항목 등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선심 쓰듯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통신료 2만 원에 대해서 전혀 감동도 받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 써도 되나 하면서 걱정하고 이거 국민 세금 갖고 심지어 장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까지 통신비 지급을 고집한다면 추경안의 22일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도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4개 당이 모두 통신비 지원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민주당과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22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여야가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22일 본회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서 후보자는 휴가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면서 아직 특혜 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청문회는 40여 분간 지연이 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세력 발언이 발단이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외에도 전화로 휴가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태가 사병 인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육군에서는 전화 등으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한 4년 동안 앞으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건 눈치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휘관들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 후보자가 부대 지휘관의 판단 영역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4일 병원 기록이 있는데 19일 날 병가를 주냐.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본인이 군인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 특히 신원식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과 관련해 국방부에 전화한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을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발언으로 청문회가 한때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그러자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한기호 의원은 사과가 없을 경우 퇴장하겠다며 반발했고 홍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서 진행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 말을 한 건 아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여당은 자주국방을 위해 조속한 실현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한미동맹 약화 등에 대한 국민 불안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밀어붙일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기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비대면 화상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야 협치와 정책 경쟁을 강조하고 자신은 정책 협치 촉진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는 등 소통과 협치에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 정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의장이 정책 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최소화와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달 간격으로 2번의 선거를 치르면 국력 소모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야의 민생법안 처리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선거의 계절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과 미래에 집중하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100일 남짓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남북 국회 회담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남북 국회 회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의 털을 닦아야 한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상임위 재분배 문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박 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재산신고 누락, 또 횡령 배임 의혹 등 있던 악재가 터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비행위 근절을 위해서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첫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는데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을 구성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등 잇따라 당내 비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최고위에서 윤리감찰단 설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단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역임한 최기상 의원이 맡았습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젠더 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서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됩니다.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입니다. 이딴 당내 비위 문제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조사에 나서는 만큼 엄중한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도 당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걸로 예상됐는데 제외됐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윤 의원이 기소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에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합니다.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야당은 윤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정지에만 그친 건 하나마나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공천 책임을 지고 윤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차원에서 윤 의원이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지금 취임한 지 20일째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 시작하자마자 지금 대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발 이딴 악재가 터지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졌으니까 이낙연 대표 내일이면 취임 20일을 맞습니다. 이 기간 여당의 악재로 떠오른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가장 크게 불거졌고요. 예. 여기에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문자 논란, 또 엊그제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인사뿐 아니라 이 4차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것 또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이 우분투 정신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이낙연 대표. 그랬었죠. 예. 네, 본격적인 여야 협치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지금 언급된 이슈들이 빠른 시일 안에 집권 여당 대표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야 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당발 이단 악재에 대해서 전현직 대표의 대응 방식이 좀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논란이 불거지면 이해찬 전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입단속에 나섰었는데 이낙연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 두 전현직 여당 대표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런저런 당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이해찬 전 대표는 주로 함구령을 내려서 당내 입단속에 나서는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면 현 이낙연 대표는 이 공개적으로 관련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간결한 언어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로 이 포털 외압 논란을 빚은 윤영찬 의원과 그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게 보낸 이낙연 대표의 경고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표의 주의를 받은 윤 의원은 몇 시간 만에 자신의 SNS에 송구하다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고요.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오늘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 1호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보낸 이낙연 대표와는 달리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주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지도부와 함께 여당 인사들의 문제나 논란 등을 논의하며 입단속에 나섰는데요. 이 전 대표가 내린 함구령은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 속에 불거진 윤 총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 관련 발언을 자제시킴으로써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용납하지 못했던 이해찬 전 대표의 강경한 리더십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반공수처라고 지칭했던 윤리감찰단이 출범하면서 이제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논란이 더욱 커진 추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이 문제라든가 또 통신비 지금 4차 지원금에서 통신비 2만 원 문제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궁금하네요. 네, 이 대표 우선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당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처음 언급했는데요. 추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네, 또 4차 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 원 인하, 또 약 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되면서 그 실효성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는 30, 40대 등 일부 연령을 제한하고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이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 요청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4차 추경 심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가 이번 추석에는 이동하지 말고 대신 어르신들께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제안은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만나지 못하는 명절의 아쉬움을 화상통화로 달래고 또 IT 강국 한국의 면모를 보이자는 건데 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금 이번에 4차 추경 통과시키기로 했죠. 네, 처리 합의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조정될 여지가 없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장재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일본 스가 내각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뵙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오늘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지 7년 8개월 만에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를 새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내부 기록이 모두 다르다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분석한 결과 부대 일지와 면담 기록 그리고 복무 기록의 휴가 일자가 모두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을 군사 거짓 보고 혐의로 모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선별지급 결정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가 오늘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분석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주점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두 업종도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차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 역시 추 장관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이 추미애 블랙홀에 빠진 지금 추 장관의 사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어제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의 사퇴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 응답이 49%, 비동의 응답은 45.8%로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군복무 기간 중 병가 문제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83%가 추 장관의 사퇴를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9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20대, 60대, 70대에선 사퇴 동의가 과반으로 40대, 50대에선 사퇴 반대가 과반으로 나왔고요. 30대에선 사퇴에 대한 동의와 비동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치열하게 대치 중인 정치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여야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정국에서 과연 추 장관은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후보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대감마저 높다고 하는데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상당수의 전직 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물밑에서 뛰고 있거나 출마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가 전 현직 의원들의 잇따른 출마 의사로 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이는 현역 부산 지역의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인데요. 서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에 정치는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시작을 4년 하다가 가졌던 꿈을 제대로 완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해서 내년 보선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최근 부산에 사무실을 마련해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 역시 부산시장 보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선에 관심이 있다, 검토 중이라며 출마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외 인사의 경우에는 이진복, 유재중, 이현주,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선을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민주당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이후 수개월째 공석 상태에서 치러지는 부산시장 선거. 과연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였는데요. 그동안 이전에 있었던 이틀 동안 내내 분야하고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 관련 있었는데 오늘은 대신 그 추 장관 아들 의혹 문제는 인사청문회로 옮겨갔고요. 이제 경제 분야에 있었는데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가 역시 또 거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신비 2만 원 문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도 있고 김경수 지사도 지금 반대 의견을 좀 냈고 이래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서 추경이 침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난번도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독감 접종 문제, 이제 아마 약을 확보하는 문제 모든 국민한테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00명분 정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정도인 것을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2만 원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예컨대 예방 접종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으로 좀 돌리는 부분도 고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에 이런 추경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나마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쪽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렇게 말이 달라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아주 안 좋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채 850조 이것만 가지고는 대략 한 4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 소장 얘기보다는 경제부총리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분이 얘기 안 하시는 거를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00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650조가 있어요. 이거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신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에게 다 주면 다 좋죠. 왜 2만 원만 줍니까? 4만 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한된 그런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금 이번에 1조 투입하기로 했거든요. 통신비 9천억이잖아요. 그거 안 주고 이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 고용 유지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효율적으로 투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늘 이제 장 소장이 그 얘기 1,000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 부채나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국가도 이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공무원 연금이 있고 군인 연금이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하고 거기하고. 그러나 그 내용 이외의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우리는 43.9%
2%고 현재까지. 그래도 좀 걱정이 되니까 표준도 설정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저는 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국가 채무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장 소장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온다고 하면 가능한 한 채무를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의 채무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월등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교수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에요. 근데 하지만 다른 나라랑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들에게 50%의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그거에 몇 배나 되는 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저렇게 공공기관 있는 나라 그렇게 거의 없어요. 공공기관을 정부가 다 예산을 뒷받침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다뤄봐서 계속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나중에 다른 기회 때 좀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 주제는요. 예. 네, 또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충돌을 했죠. 야당이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또 전셋값 급등 조짐과 관련한 송곳 질문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죠. 이런 상반된 인식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통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그래요. 김현미 교통부 장관은요. 국토감정원에 있는 통계만 써요. 거기에서는요. 대략 0.01% 상승했다라고 통계를 냈어요. 그러니까 8.4 대책 이후에. 근데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라든지 부동산 114 이런 곳에서는요. 대략 0.35%가 증가했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있는 통계랑 민간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표본수하고 산정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토감정원 여기에 표본수가요. 대략 9,400개예요. 근데 민간에서 하는 KB에서 하는 곳의 표본수가요. 34,000개입니다. 이 표본수 차이도 있고요. 국토감정원에서는요. 되게 많이 가격이 갑자기 높아진 부분은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냥 평균값을 산정을 하는 거고요. 민간에서는요. 다 급등한 지역, 중간 지역, 하위 지역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따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사용하는 통계가 국민이 좀 인식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기간이어서 그런지 지금 오늘 장 소장이 국무위원 두 사람을 향해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을 잘해줬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이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처럼 답변하시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어쨌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국토감정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요. 민간하고요. 뭐 두 개 다를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국토감정원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온 어떤 자료들을 지표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자료는 사용할 수 없는데 민간 기관에 사용하는 자료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입력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약간의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민간에서 하는 게 모두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확도 면에 있어서 국토감정원은 가능한 한 정식적으로 등록된 금액 예컨대 또는 정식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KB나 이런 이제 일반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유출하긴 하지만 그 정보가 정확하게 정확도가 높다라고 100%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의 주로 근거는 어떤 자료를 주로 써야 할 걸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국토감정원의 기본 자료를 써야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감정원의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민간에서 나온 자료도 일정 부분 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민감하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거기서 함께 보충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개를 함께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그 7.10 그러니까 이제 7월 11일 날 대책이 나오고 지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4개월,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전체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 과정 답변 자료로 데이터만 쓴다면은 뭐 전략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책의 근거로서 무엇을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미 근데 장관의 얘기는요, 현실성이 없어요. 이미 상당히 많이 폭등했잖아요. 국토감정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강남 집값 2배, 3배 오르는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 2배, 3배 올랐잖아요. 10억 하던 게 20억 하고, 20억 하던 게 30억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략 11%의 집값이 올랐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번 국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집값을 잘 잡고 있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어 라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통계만 갖다 쓰는 것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11% 얘기는 전국을 다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장 소장이 지적했듯이 강남 지역, 그건 다른 지역이죠. 서울 수도권 훨씬 많이 올랐죠. 지방은요,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미분양대도 많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만약에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7.10 대책 이후의 변화를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제 분야 가는 두 패널의 얘기는 대정부 질의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음 질문, 최근에 이제 이번 대정부 질의 첫날에 정치, 또 그다음에 외교, 안보, 뭐 통일 분야 다 상관없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 대정부 질문 집중됐었는데요. 마침 그 무렵에 여당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창을 이루어진 거다라고 정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네. 대정부 질의를 거치면서 문제가 잘 여당의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하는 내용도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물론 이제 그 처음보다는 많이 어느 정도 양쪽 의견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컨대 처음 문제가 발생했으면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외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있지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조금 해소되는 그렇게 쪽이었다. 보여요.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3천여 건 정도의 전화로 휴가가 연장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전화로 어떻게 휴가를 연장하느냐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실제 국방부에서 그런 사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여 건 정도 사례가 나왔고, 네. 또 카투사에 근무하는 병사의 어떤 증언도 A라는 병사와 B라는 병사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어쨌든 그 서버에 녹취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것도 저는 분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의혹만 듣다가 해명의 부분이 함께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아있지만은 그동안의 대정부 질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조금씩은 해소되는 그림이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고 네.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부적절한 해명도 한 단계 더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문의도 하지 않았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산무였나요? 네. 관여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적절한 해명이 어떤 거냐면요. 민원실에 휴가 연장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 형편이 안 됩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보좌관이 민원 전화했는지 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확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문제지만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도 문제고 인사청문회 지금 임기 거의 끝나가는 지금 정경두 장관 얘기입니까? 네, 그분도 문제고 지금 후보자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요, 자칫 잘못하면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의 규정, 기강 이런 것들을 문란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죠. 17년부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사람이 3,000명 된다. 그거는요,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저 지금 가야 되는데요. 태풍 때문에 지금 여기 앞이에요. 저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갈게요. 라든지, 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뛰어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장이 된 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병적 증명서, 우리 병원에 진단서도 없고요.
군의관 소견서도 없고 이렇게 연장된 사례가 없어요. 국민의힘에 있는 예. 국방위 보좌진들이 그 국방부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의혹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좀 아무래도 최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장 수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했거나 문의를 했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 없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 수장 말처럼.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혹만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진단서 문제도 물론 지금 이제 국방부에 없는 게 문제예요. 행정적 처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정경도 국방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다만 부대장은 이걸 받아서 승인을 해줬다고 또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게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와 아니면 모든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혹은 예. 제기할 수 있지만. 네, 또 국방부의 오락가락 대응 때문에 이 논란이 또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보니까 당초 보존 기한이 지나서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원실의 통화 녹음 파일이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유감해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저번 주에 이 부분이 사라졌다, 파기됐다라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 서버에는 없지만 메인 서버에는 있습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뭔가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왜 삭제했냐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는 없는데 통합 서버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국방부에서 먼저 밝혔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니까 이제 와서 내가 없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장 수장 말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눈치 봤을까요? 아니면은 적절한 대응을 못한 걸까요? 눈치를 봤을까요? 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국방부가 법무부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방부가 만약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다 조사를 해보고 정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그걸 밝혔어야죠. 근데 어쨌든 몰랐다고 하니까 정경도 국방장은 이걸 몰랐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뭐 어쨌든 해명 자체는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인 서버에 있었는데 여기는 없었다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입장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거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차후에는 어떤 조사라든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지만은 정치권 내부에 이렇게 문제가 큰 쟁점이 돼가지고 다른 사안들을 좀 다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어느 쪽 책임을 떠나서 정치권 전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어떻게 그럼 조금 이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 해결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쟁점화해서 어떤 여론을 야당이 유리한 쪽으로 또는 추미애 장관에게 좀 압박하는 수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일에 대정부 질문도 그렇습니다. 어제 현안 질문은 거의 못하고 이 문제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얘기가 되고 인사청문회 지금 새로운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그것도 찾아냈잖아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의혹이 있으면 그건 발표할 수 있지만 그걸 쟁점화하는 것보다는 그걸 발표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만들고 수사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만 다른데 서로 싸우면 이게 정치적 쟁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기다렸다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법률적인 책임보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도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죠. 아들의 군대 이렇게 좀 병가라든지 휴가를 받은 것이 감옥 갈 일은 아니잖아요. 크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특혜를 받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진솔하게 좀 사과하고 우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말 좀 여러 가지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 그런 지적하는 거 있던 장 소장도 그러니까 추 장관의 대응하는 태도 자체가 더 문제가 컸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처음부터 소설 쓰고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대응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 겁니다. 결자 해지해야 되고요. 추 장관이 정말 진솔하게 사과하고 예.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특혜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장 수장 말처럼 특혜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추 장관은 특혜를 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사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막 닻을 올린 이낙연 후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네, 당이 그렇죠, 지금. 여당 의원발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요, 이상직 의원, 김홍걸 의원 이렇게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 의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일이 벌어지는 국회의원이 거고 많다는 겁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많다는 여당 겁니까? 국회의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공천할 때 사전 검증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낙연 대표께서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장 수장이 오늘 여당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일단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민주당이 좀 더 강하게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하게 저는 뭐 윤미향 의원 건은 지금 뭐 재판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잘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상직 의원이나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강하게 저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정말 더더욱 그렇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홍걸 의원 건도 너무 해명이 혹시 뭐 당 윤리 심판 역할 하신다면은 뭐 최고의 결정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심판에 뭐 심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좀 나쁘끄러운 얘기입니까? 그 여당 국회의원 또 분이 되신 분이 어쨌든 본인이 설립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본인만 살겠다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홍걸 의원의 해명도 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 윤미향 의원 거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르겠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미향 의원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연히 윤미향 의원 쪽이라든가 정 의원 쪽에서는 이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무혐의 처리된 것들까지도 사실은 기소 대상인데 하지 않았다라고 또 반대쪽 불만을 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니 도대체 딸 유학 자금은 어디서, 주택 구입 자금은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검찰이 상당히 해명성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윤미향 부부의 신고된 소득이 신고된 것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딸아이도 유학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주택도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신고된 소득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요, 이것은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회피입니다. 이건 세금 탈루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이 부분은 그냥 저렇게 해명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아, 그런데 그 액수가 작습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3억 하면 6억이에요. 그 6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민주화 운동함으로써 받은 돈이 있다. 그것이 2억 7천이다. 보상금 뭐 있죠. 예, 보상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해명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허위공시나 누락 부분은 처벌 규정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도 불기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야당에서는 지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8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처리한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색이요. 그동안의 단색이 아닌 빨노파. 이렇게 빨노파랑색을 함께 사용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보수와 진보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혹평도 들려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가지 색깔을 쓰는 열린민주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죠. 좀 세 가지 색깔은 지금까지 좀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색깔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빨간색이든 뭐 원하시는 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도 저는 뭐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런 색깔의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을 쓰는 것도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니 그게 뭐 국민들이 볼 때 예컨대 좀 선명성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장성철 소장도 예견하지 못할 만큼 조금
그 독특한 이름이었잖아요. 예. 근데 자꾸 부르니까 또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그런 있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색깔 차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계 국기들 중에서 삼색기들이 많긴 합니다. 예. 근데요, 정당은요, 무지개 정당을 하면 망합니다. 정당은요, 특정 이념. 무지개는 7가지인데 여기는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색깔을 한꺼번에 쓴다라는 것은요, 다양한 가치를 담겠다라는 예. 명분론적인 원칙은 좋지만 과연 정당이 진보, 좌파, 중도, 우파, 극우, 극좌 어떻게 이런 세력의 의견을 다 담습니까? 선명성 있는 색깔을 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정당의 스펙트럼 관련 얘기는 두 분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먼저 새벽에 제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남해안과 남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충청의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